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악화된 경기 지표보단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9개월 만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급격한 세수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50%를 다음 달 4일자로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4조 8,752억 원 규모로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배경이 됐던 분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이제 연 1.75%로 인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꼭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오늘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였는데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오늘 금통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하느니 올해 금리를 동결해온 동안 미 연준은 3번에 걸쳐 금리를 올렸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차가 커지고 이 때문에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금통위의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통위도 회의 직후 공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앞으로 주시할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는 0.5%포인트로 줄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총재가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가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이제 금융시장은 내년 추가 인상이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1.5%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인상 배경과 향후 시장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상은 되어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의 변수도 생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논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아까 한은 총재가 발표한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3번 올리는 동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근데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계부채 증가를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금융 불균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가계부채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자를 올려서 주택을 그냥 무자비로 막 사들이는 이런 형태들을 좀 막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전폭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환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급등하게 되고 또 집값이 급등하니까 가계빚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고용 참사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좀 모든 경기 지표가 우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왜 금리를 올리냐 또 이런 비판도 나왔던 상황이긴 해요. 뭐 맞습니다. 네. 그 비판도 있는데요. 그 비판도 일정 부분 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2.8에서 2.9%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 적정 목표치가 연 2.0%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위기상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 문제를 주지 않을 거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확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실기했다라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잘못 정했다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우리는 인상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올해 뭐 올 상반기 같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금리를 올려서 경제 성장을 좀 더 이끌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는 동결했다가 이제 올리는 것은 약간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번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경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대출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빚이 이제 있으니까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당장 은행들이 이 발표 있자마자 적금 예금이 이자를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결국 네. 빚에 대한 이자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은이 이제 분석한 걸 보면요. 0.25%포인트 이번에 올랐잖아요. 금리가. 네.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에서는 약 2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자 증가 부담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금리는 사실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한은이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미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자 금리는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사실 몇 달 동안 이자 금리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또 한국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금융 불균형,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또 오르고 그러면서 또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이 빚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금리 인상.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막 그 돈을 빌려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돈은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고 그랬을 때 이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려고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좀 한국은행이든 금융당국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집값 역시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주열 총재가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가계부채를 언급했었고 예.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거론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사는데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주택 시장이 안정화 상태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무리하게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줄어들 거로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 총리도 얘기 한 번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금리를 내렸을 때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정부가 강력한 주택 어떤 시장 안정화 정책을 쓰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이 결국은 집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뭐 동결하거나 예. 오히려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뭐 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부담이 될 수 있고 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금융 뭐 불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상태에 동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9개월 만에 나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처럼 세 개 다 상승했네요. 네,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면서 한 달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자동차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최근 선박 수주가 소폭 개선된 효과로 금속 가공과 기타 운송 장비에서 늘면서 관공업이 한 달 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은행이나 저축기관 대출 증가에 따라 금융을 중심으로 늘면서 한 달 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가리키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9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0.2% 높아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면서 한 달 전보다 1.9% 뛰었는데요. 지난 9월 7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 단위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난 것은 9달 만입니다.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죠. 경기 동행 지수,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인데요. 지난해 12월 100 밑으로 내려갔고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떨지 내다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의 활동 시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예산안이 많아서 심사가 늦어지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원래 오늘로 정해진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했는데요.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걸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을 겪다가 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아 예산 소위가 정상화됐지만 지금까지 어떤 예산을 줄일지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해서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이 감액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증액 심사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 기자, 이번에도 법정 시한 내에 국회 처리는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상황에 따라서 본회의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다음 달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불발돼서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결국 예산 소위 심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에도 법정 처리 기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북한 철도 구간을 조사하기 위한 우리 측 열차가 환송 행사를 마치고 북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공동조사 열차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400km 구간을 조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800km 구간을 조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반도체가 비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내년 시장 성장세가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삼성전자는 임원을 감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대비하려는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이 별로 좋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의 내년 영업이익은 4,901억 달러, 한화로 약 549조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장률은 0.3%로 전망됐는데요. 앞서 지난해 61.5%, 올해 33.2%의 성장률을 보였던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대비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 초호황기가 지나간다는 분석인데 업계는 시설 투자 규모를 더 늘렸다면서요? 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R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업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총 1,071억 4천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26억 2천만 달러로 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미국 인텔과 SK하이닉스가 다음을 이었습니다. 업계도 모바일 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는 인정하면서도 대용량 데이터 센터나 AI 등 다양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과잉 공급 우려보다는 시장의 주도권 유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인사를 앞둔 삼성전자는 대규모 감축이 예고됐다고요? 네, 최근 실적이 부진한 IT, 모바일 사업부를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 주 약 10%의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삼성전자가 5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5조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남아있던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4조 8,752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지난해 발표한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이었던 1조 4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자사주 소각 완료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은 9.9997%로 내려갑니다. 금산법의 10% 규정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현행 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현대차는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4개월 만에 다시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277만 주, 2,500억 원 규모로 해당 주식 발행 총수의 1%에 해당합니다. 현대차가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는 건 지난 4월에서 7월, 자사주 소각을 위해 발행 주식의 1%를 매입한 후 4개월 만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자사주 취득은 주주 환원 강화와 또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현대차가 해외 투기 자본 엘리엇 등 외부 세력에 대한 견제와 선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기아차 북미 권역 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미국 부문에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에서도 임원 인사를 한 현대, 기아차는 이번 인사가 미국과 중국에서 경쟁력 회복과 실적 부진을 돌파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증권거래소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홍남기 후보자가 증권거래소에 대해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증권거래세 조정은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되기 전에 폐지는 물론 세율 인하 카드도 손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건데요. 그러면서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증시부양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 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기우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동참했고 야당 소속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간 증권거래세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들이 예전만큼 많이 사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내놨는데요.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올 상반기 2.8%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땅을 많이 사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증가율이 98%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지속기도 했지만 이듬해 23%로 낮아졌고 지난해 11.8%에 이어 올 상반기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사드 사태 여파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 땅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체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현황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4,325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합니다. 증가율로만 놓고 보면 1.8% 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 9.6%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투자가 시들해진 영향이 큽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일본과 중국, 유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땅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3,555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요. 합작법인과 순수 외국법인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통신 3사가 내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중심지에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 기업용 모바일 라우터부터 5G 서비스가 시작되며 개인 고객이 쓸 수 있는 5G 스마트폰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합성 첨가물 규제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 식품 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책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경찰청은 다음 달 3일 경찰이 정기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 0.39% 하락해서 2,1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강보합으로 6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가 자사주 4조 8천억 원을 소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현재 1.27% 하락해서 4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소식을 내놨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랜만에 10만 원 선 위쪽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자사주 2,500억 원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톱텍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기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